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에스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정확한 기업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회장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불법 승계 의혹 이게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상고가 남긴 했지만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렇죠. 예. 3월 리스크가 해소가 될지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 판결 내용을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2015년도에 이루어진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느냐. 두 번째가 요걸 위해서 시세 조정에 대한 위법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시세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회계 부정이 있었느냐. 요 세 가지 핵심 쟁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2020년 9월에 이제 기소가 됐죠. 당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같이 이제 묶어서 기소가 됐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1심은 이제 19개 혐의에 대해서 요 크게는 세 덩어리고 요거를 19개 혐의로 쪼개져 있었는데 1심에서도 무죄가 되었고 2심에서도 전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컸던 게 검찰에서 제공한 증거 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정거래 행위가 뭐냐면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총 이후 주가 관련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서를 조작했거나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 등을 수립했다고 검찰은 주장을 했는데 요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 두 개가 주로 메인으로 이제 가장 크게 인정되지 않아서 이제 된 것 같고 이제 회계 부정 혐의도 요게 이제 회사 측에서 재무제표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제 법원에 보면서 모든 혐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업무상 배임 횡령도 같이 무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은 이제 어제 선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쪽은 이제 회계 처리 쪽은 이제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이제 가장 쟁점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변수를 꼽혔었는데 원래 1심 법원 판결하고 작년 8월에 있었던 서울 행정법원 판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될까 이 관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이번에 큰 쟁점이었죠. 왜냐하면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로직스 이제 제조처분 이제 행정 제조처분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당시에 보면 제일모직은 에버랜드가 합병된 겁니다. 그렇죠. 원래 에버랜드를 갖고 제일모직과 합병을 해서 이제 키웠죠. 이재용 회장의 지분을. 그리고 요 키워진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이제 쉽게 하려고 진행된 합병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춰야 되고 그래야 이재용 회장이 유리해지는 거죠. 지분관계상. 문제는 뭐냐면 이 삼성바이오가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어요. 이 삼성바이오의 자회사가 삼성에피스였는데 삼성에피스를 회계 조정을 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급상승시킨 거예요. 당시에 삼성에피스의 가치가 2,700억이었는데 이걸 4조 5천까지 올렸어요. 미래의 가치까지 땡겨서 회계 조정만 해가지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급상승시켰고 삼성 물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 당시에 보면 뭐 아파트 수주도 안 했다든지 해외 수주 안 했다 하면서 가치를 낮췄다는 조항이 있었죠. 이번에 문제를 잡은 거는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에피스의 회계 조정을 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걸 행정법원에서는 맞아. 이거 부정이야라고 결론 냈는데 그래서 검찰에서 1심 끝나고 이 행정처분 소송까지 묶어서 공소 변경까지 해가지고 재청구를 했는데도 아니야 법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으라고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이제 사건이 매듭이 이제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생겼어요. 이제 기소를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처음 기소한 게 2020년 9월이죠. 거의 뭐 4년
넘은 얘기인데 사실상 그동안에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재판에 이재용 회장이 불려 나간 것만 해도 횟수가 102회예요. 네. 엄청난 그 일정을 냈다고 봤는데 일단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삼성전자와 여론, 국민 정서 반응은 어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양쪽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진보 계열에서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에서 증거를 일부러 약하게 낸 게 아니냐. 검찰에서 왜냐하면 이 증거 능력이 다 상실해 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는 편이 있고, 그런데 이제 경제를 격자하는 쪽에서는 이제 좀 경영에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검찰이 기소 이제 사법적 리스크를 이제 털어내고 삼성전자 위기설도 있는데 이제는 좀 경영에 집중해야 될 때 아니냐. 양쪽으로 분명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첫 일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이제 제대로 좀 경영 헤드쿼터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사업 부진하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4분기 어닝 쇼크도 있었고 뭐 해결해도 숙제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정권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겼고 중국의 딥시크 등장, 그렇죠. 뭐 엔비디아의 HBM 이 수주도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고 뭐 너무 많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닥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정말 지도부가 초격차 지위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맹렬히 달려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 사법적 리스크가 사실은 이제 물론 한국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뭐 대법원에 가서는 사실은 뭐 증거 능력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 2심에서 법리 정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법적 리스크가 거의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죠. 상고에 가도 바뀔 게 별로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남은 과제는 현재 삼성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가장 핵심 과제인데 제가 어제 뭐 다른 외신들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을 보여줄 부담감을 안지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사법적 리스크가 해결된과 동시에 삼성전자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보시면 전방위적으로 위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본원적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반도체에 대해서 이미 올 작년에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뺏겨버렸습니다. 네. 1위 자리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향후 6개월간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HBM4가 뭐 그 로이터 통신 발로 나와서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또 오보로 발표되면서 시장이 좀 줄렁거렸고요. 일단 본원적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노조합 중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이 5년간의 공백, 뭐 실질적인 공백도 아니지만 이 과정 중에 노조가 굉장히 또 활동에 왕성해졌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외적인 환경인데 트럼프 정부가 이기 정부가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네. 당장은 반도체 보조금 지출 중단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 짓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좀 관세가 이루어지면 삼성전자가 중국의 우시 공장, 메모리 공장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쪽으로 생산되는 거는 갈 때 중국 관세가 붙으면 이게 또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미래 생존 동력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AI가 뭐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미국, 중국에서 이러는데 이거 삼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실은 여러 난제들이 눈앞에 있어서 이제는 핑계댈 것도 없는 상황이다. 맞아요. 네, 그동안은 사법적 리스크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가지고 뭐 우리는 M&A도 좀 보류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인데 일단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방금 말씀하신 거를 좀 선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리더로서의 자격을 되찾기 위한 헤게모니의 아젠다를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게 전무했어요. 전무했죠. 없고 도대체 AI 시대에 뭐 하고 있는지 기술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슬로건이나 아젠다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 오너와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이런 거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난해에 회장 취임 1주년 때도 침묵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 회장 2주년 때도 침묵이었고 신경영 30주년 때도 침묵이었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년사도 지금 삼재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발언을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지난해에 전현영 부회장이 반성문을 시장에 낼 때도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싸늘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로는 저는 사법적 리스크가 해결됐다고 뭐 삼성전자에서는 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담은 100배 가중됐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로서의 부담감은 이제 피할 구멍은 없어졌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핑계가 없어진 상황에서 네. 더 정확한 뭐 설계를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일단 이재용 회장이 5년 만에 등기 임원의 복귀를 하느냐 이것도 관건인데 등기 임원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책임 경영하겠다는 의미를 하고 그동안 뭐 6년째 좀 이거 등기 임원 내려놓은 다음에 복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복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죠. 네.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무죄가 나서 시장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관전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책임 경영할 거냐. 4대 그룹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 임원이 아닌 분이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러네요. 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LG 국방부장 모두 등기 임원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마침 3월달에 주주총회가 있고 지금 주주 제안을 할 타이밍인데 일단 등기 임원에 올릴 것이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컨트롤 타워를 다시 부활할 거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전실로 대변하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이미 컨트롤 타워는 가동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사업지원 TF가 오래전에 가동됐었고요. 이번에 경정진단실을 다시 부활하면서 최측근들을 앉혔죠. 옥상 옥구조를 가져가면서까지 저는 컨트롤 타워는 이미 가동되고 있는데 있다. 그런데 바로 사면도 아니고 2심에서 무죄가 됐다고 해서 컨트롤 타워 옛날에 미전실을 바로 부활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특히 지금같이 탄핵 정국 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삼성으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이다. 예, 이 부분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3년째 CES의 한종희 부회장이 나가면 늘 기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M&A 계획이 있습니까? 합니다. 그러면 한종희 부회장은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만 지금 3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핑계댔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재용 회장의 사업적 리스크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뭔가 결정할 것인가. 뭐 AI도 뒤쳐져 있고 파운드리도 뒤쳐져 있고 나름 많은 부분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모두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돌파구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일단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이게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뭔가 좀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해 2월 1심 판결 난 뒤에는 뭐 동남아 쪽에 회사들 순방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 일선에 복귀한 액션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만 만난 미팅이 이제 곧 있을 예정이죠. 오늘인가요? 오늘이죠. 예. 네. 오늘 뭐 샘 올트만이 뭐 삼성전자만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 기업들을 만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가 좀 열릴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샘 올트만이 굉장히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영향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샘 올트만이 했던 오픈 AI는 폐쇄형이었는데 딥시크는 완전 오픈을 해서 그렇죠. 오픈 소스까지 한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오픈 AI에 대항해서 이미 미국에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이 동맹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다른 경쟁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샘 올트만이 조급함이 좀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조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그 차세대 디바이스를 본인들의 오픈 AI와 어떻게 결합해서 내놓을 것인가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본에 방문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오는 중국과 차별화된 빅데이터가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를 잡은 걸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AI라는 거는 아주 클린하고 정제된 빅데이터가 있는 기업이 있으면 아주 시너지가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하나 잡을 일본에서는 이미 일본에 3조 30조를 투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이게 AI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논의된 지 꽤 오래됐지만 현실적으로 구동되거나 막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생활 밀착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만지는 디바이스와 결합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차세대 모바일 폰의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반도체도 필요해요. 그러기에는 한국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일 겁니다. 그 분야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곳이 카카오 협업 발표할 것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 반도체라든지 이야기 만날 것이고 삼성은 아마 디바이스 특히 모바일 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전 세계 모바일이 아이폰하고 아이폰은 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에이전시를 이미 가동체계 따로 네. 갈 것이고 그렇다고 화웨이와 손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남은 파트너는 삼성자밖에 없다. 저는 이번 2심의 무죄 판결의 첫 번째 행보가 아마 오늘 샘 울트만을 만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재용 회장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샘 울트만과 만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네. 사실은 삼성이 지금 늪에 빠져 있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두 개를 다 돌파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주로 할 이야기는 이제 샘 울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는 기존 컴퓨터 사용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기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디바이스 얘기네. 네, 디바이스 얘기죠. 그리고 음성 기반 조작이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삼성 디바이스가 같이 파트너 맺자라고 오늘 제안을 할 것이고 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국민주라고 일컬어지는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 둘 다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엉망이죠. 이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주목되는 날이죠. 그렇죠. 이제 샘 올트만이 카카오하고도 이제 전격 이 협업을 발표를 하고 더 진전된 관계를 암시를 할 텐데 이게 사실 카카오 샘 올트만이 노리는 거는 카카오와 단독으로만 어떻게 개별적인 회사와 접촉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을 총괄해서 다시 같이 한번 엮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카카오가 이미 뭐 AI 서비스 카나나 이거는 네, 공개를 했잖아요. 네. 올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다가 오픈 AI의 어떤 소스 코드를 같이 얻는다든가 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거기 입막을 하게 되고 결국 어떤 그 거대한 연합체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상상을 해봅니다. 국내 AI를 개발했던 곳은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보면 한 2년 전에만 해도 AI 그러면 LLM이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개발했던 업체가 네이버가 있었죠. 네이버. 네. 그리고 카카오도 같이 개발했는데 카카오는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이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부 리스크 때문에 네. 이 개발이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카나나의 발표도 계속 연기를 했는데 물밑에서 샘 올트만과 접촉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기업의 이익관계가 맞아요. 우선 네이버는 본인들 스스로 LLM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건 실제 협업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클로버 때부터 열심히 했죠. 클로버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네이버는 B2B 전략으로 가 있었고요. 그런데 샘 울트만 입장에서 오픈의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거는 B2C 시장. 그러니까 실생활에 사람들이 AI를 접하고 효용성을 느끼고 요런 비즈니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기에는 카카오가 훨씬 유리했고 카카오도 지난 10월 30일 날 김범수 위원장이 사면이 되면서 사면이 아니고 이제 보석이 나왔죠. 보석 나오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뭐 주가는 3만 원 중반대로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아마 오픈 AI와 이 생활 밀착형 AI의 어떤 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 같이 디바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미국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테스트하기엔 되게 좋은 나라.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그렇죠. 네. 테스트베드로는 아주 적합한 국가. 왜냐하면 이미 IT로 성숙돼 있고 그리고 새로운 걸 내놓으면 굉장히 빨리 사람들이 적응하고 사용하고.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세물투마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렇게 해서 다시 주도권을 똑같이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제주는 누가 넘고 그렇죠. 돈은 누가 가져가고. 예. 그런 부분만 주의한다면 오늘 뭐 이런 미팅들은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저는 두 가지로 활용해야 된다 봐요. 어차피 딥시크가 오픈 소스를 내놨어요. 그럼 이거 같이 결합해서 계속 개발을 해서 미국을 긴장시켜야 된다. 그냥 무조건 추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샘 올트만이 주재하는 이 회의가 워크숍이죠. 이름이 이제 빌더랩이에요. 빌드랩이죠. 약간 뉘앙스적으로 뭔가 빌드업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태원 회장도 지금 오픈 아이 워크숍 이 빌드업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을 선도하고 있고 AI 반도체를 선도하고 있고 이 부분하고 이제 사업 어떤 협력을 논의할 것은 어떤 포인트가 될까요, 이거는? SK그룹은 지난해부터 그 리밸런싱 작업이 거의 뭐 마무리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기본적으로 SK그룹은 앞으로 갈 길은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HBM 덕으로 그냥 수익을 안겼지만 이건 그 디바이스 부품 쪽이고 실질적인 AI 사업은 SK텔레콤을 통해서 하는데 아직 보여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테니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같이 해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접점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은 디바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텔레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오픈AI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가 주된 아마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호 접점을 찾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물투마 입장에서 이런 거죠. 지금은 이 AI라는 게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는 뭐냐면 동맹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특히 AI는 결국에는 빅데이터의 싸움이기 때문에 동맹이 크면 클수록 그게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물투만의 이번 행보를 보면 일본, 한국 다음에 인도 갔다가 아랍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픈AI는 이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어쨌든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한국이 아주 괜찮은 시장이다. 그 전 세계에서 지금 LLM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 이스라엘 4개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국은 어차피 따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하고 아랍 쪽만 잡으면 굉장히 볼만하는 거죠. 예, 그런 전략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 가만 보면 결국 미중 간의 어떤 AI 싸움의 격돌의 이 한 축이다. 저는 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샤오미나 화웨이나 지금 중국의 그 딥시크도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밀어주고 있고 국가 산업으로 그렇죠. 지금 하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AI 자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공고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오픈AI를 포함해서 애플, IBM 다 그렇고 우리만 지금 헤드쿼터가 정부라는 큰 헤드쿼터의 어떤 전략이 부재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AI 서비스가 격돌하는 이 큰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한국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전략을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AI 산업은 결국에는 크게 2개 축으로 움직일 것이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의 경제 성장사를 보면 결국에는 인간 생산성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 효율화와 생산성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도 AI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하나 크게 움직이는 건 제조업 강국을 다시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때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보는 건 생산성 쪽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입지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일본의 세몰투만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도 B2B 쪽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일본은 500개의 기업의 제조업과 AI 데이터를 연관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제조 강국으로 많은 데이터를 쌓아 있고 제조 쪽에는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더 유지하고 강화시킬 것인가의 한 축. 네. 예. 그리고 그래도 자존심 있게 LLM을 가지고 있고 IT로 쌓은 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AI와 활용해서 이미 오픈소스가 돼 있으니 이제 개발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서 어떻게 B2C 쪽으로 또 하나 축으로 갈 것인가의 한 축. 요 두 개 축을 강화시키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얘기 들어와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좀 각인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상황을 인지를 빨리 하고 뭔가 아젠다 세팅을 하는데 빨리 더 선도에 서서 뭔가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익을 그렇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미션을 가져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제 안 좋죠. 네. 국정 공백 상태에 이런 급박한 변하는 상황이 하필. 있어서 네. 안 좋긴 한데 뭐 지혜롭게 잘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숙제가 많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좀 진단해 주시고 솔루션까지 좀 계속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지훈 대표님 모시고 여러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